그래서 이번에는 명령 라인에서 컴파일과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저하고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라인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클립스에서 생성한 이 src 폴더에 마우스를 선택을 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Show in System Explorer를 선택해서 파일 탐색기를 열어줍니다. src 폴더에는 소스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bin이라는 폴더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 라인에서 컴파일을 해서 그 결과를 bin이라는 폴더에 갖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bin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위치로 돌아와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현재 이 경로로 변경을 해줍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별도로 띄워서 이렇게 경로를 바꾸지 않아도 여기서 간편하게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파워셀 창 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실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폴더가 챕터 01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dir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class path, 그 다음에 .project, 그 다음에 .settings 이런 파일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들은 이클립스의 프로젝트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src와 bin 폴더에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tree/f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현재 폴더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자, src 폴더를 보니까 module-info.java라고 하는 모듈 기술자가 있고 섹션 03 이그잼 01 폴더 밑에 hello.java라는 소스 파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바 11에서는 모듈 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모듈 기술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컴파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 8부터 보겠습니다. 자바 8은 src 폴더에 모듈 기술자인 module-info.java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섹션 03에 이그잼 01까지는 패키지 이름이고 hello.java가 소스 파일 명입니다. 자바 8s는 자바C라고 하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할 때 -d라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d 뒤에는 바이트 코드 파일의 저장 위치가 오고요. 또 한 칸 띄어서 소스 파일의 경로 .java가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C라고 하는 명령어 다음에 -d를 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bin 폴더에 바이트 코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bin이라는 폴더가 언급이 돼야 되고 그 뒤에 소스 파일이 있는 경로인 src 밑에 섹션 03 밑에 이그잼 01 asta.java 이때 asta는 모든 .java를 컴파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hello.java 밖에 없죠. 그래서 hello.java가 결국 컴파일이 되어서 bin 폴더 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현재 폴더는 챕터 01 폴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스 파일의 경로는 src 밑에 있고 생성된 바이트 코드 파일은 bin이라는 폴더에 갖다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바c -d 자, 어디에 바이트 코드 파일을 저장할 것인가? bin 폴더에 저장을 하겠다. 소스 파일은 어디 있습니까? src 밑에 섹션 03 밑에 이그잼 01 밑에 자, 모든 .java를 컴파일을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컴파일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tree/f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bin이라는 폴더에 섹션 03 이그잼 01이라고 하는 패키지 폴더가 생성이 되고 아래쪽에 hello.class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 11 이후 버전부터는 컴파일 할 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자, 자바 8s는 -d 옵션 다음에 bin과 소스 파일의 경로가 오면 되는데 자바 11 이후 버전부터는 -d 다음에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될 bin 폴더가 오는 것은 맞는데 뒤에 보면은 소스 파일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 기술자 model-info.java가 소스 파일과 함께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바 8과의 차이점은 이와 같이 모델 기술자가 더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11 이후 버전을 기준으로 컴파일한다고 가정을 하고 src에 모듈 기술자인 module-info.java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자바 8s는 이와 같이 컴파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모듈 기술자를 언급을 해야 되니까 src 밑에 module-info.java까지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경고가 뜨는데요. 이 경고는 모듈 이름 뒤에 숫자를 댈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tree/f라고 입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bin이라는 폴더에 모듈 기술자도 컴파일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자바 8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8은 실행을 할 때 자바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하는데요. 자바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JVM이 구동되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기계어로 완전히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자바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그 뒤에 -cp라고 하는 옵션을 주고요. 그래서 한 칸 띄고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 그 다음에 실행할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을 넣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패키지 이름이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트 코드 파일의 위치가 bin 폴더에 있으니까 -cp 옵션 다음에 bin이라는 폴더를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이 hello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니까 hello를 입력을 하되 앞에는 hello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명을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섹션 03에 이그잼 01.hello라고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바 8일 경우는 bin 폴더에 모듈 기술자가 컴파일된 파일이 없겠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만 있을 겁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자바라고 입력을 하고 -cp -cp는 클래스 패스라는 뜻입니다. 클래스가 위치하는 경로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bin에 클래스가 위치를 하고 있다. 자,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class.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코드 파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클래스 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패스가 어디냐 이 말이고요. 그래서 bin이라는 폴더가 바로 패키지가 시작하는 클래스 패스다라는 이야기고, 자, 이 뒤에는 이제 실제 실행할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을 넣는데 반드시 패키지명과 함께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섹션 03. 이그잼 01.hello.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은 확장명에 .class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확장명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명을 빼고 앞에 파일명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hello, java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바 11 이후 버전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11 이후 버전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자바 8에서 사용됐던 -cp 옵션은 없어지고 대신에 -p 옵션이 생겼습니다. -cp 옵션은 클래스 패스의 약어인데요. 빈에 바로 클래스가 위치한다라는 뜻인데 자바 11 이후 버전의 -p는 패스의 약어로 뒤에 모듈의 경로가 옵니다. 모듈의 경로는 모듈 기술자가 있는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모듈 다시 info.class가 존재하는 그 경로를 -p 뒤에 넣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에는 어떤 모듈이고 그 모듈 안에 실행시킬 클래스는 무엇이냐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듈 다시 info.class가 빈 폴더에 있죠? 그래서 -p 옵션 뒤에는 빈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m이라는 옵션 뒤에는 모듈의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모듈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모듈 기술자를 생성을 할 때 사용했던 이름인데요. 자, 모듈 다시 info.java에 가보면은 첫 번째 줄 모듈 다음에 있는 바로 요 이름 있죠? 그래서 챕터 01이라고 하는 것이 모듈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의 이름을 -m 뒤에 넣어주고 실제로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게 hello.class죠. 그래서 hello.class를 패키지 이름과 함께 이와 같이 섹션 03 이거잼 01.hello라고 입력시켜 주는 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 11에서는 반드시 빈이라는 폴더에 모듈 다시 info.class 다시 말해서 모듈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바 -p 자, 모듈 기술자가 있는 폴더가 빈이죠. 자, 빈 자, -m 어떤 모듈을 실행시킬 것이냐 챕터 01 모듈을 실행시키겠다. 그러면 실제로 실행시킬 클래스 파일은 뭐냐 섹션 03 이그잼 01 헬로우다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lass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엔터에서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과 실행할 때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모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듈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묶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레고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죠. 자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같은 개별적인 모듈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조립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모듈, B 모듈, C 모듈, D 모듈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재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의 프로젝트는 하나의 모듈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챕터 0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의 모듈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마치 A 모듈처럼요. 자, 모듈 안에는 이와 같이 기능에 해당되는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듈을 설명하는 모듈 기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듈 기술자 안에는 해당 모듈의 이름이 뭔지, 해당 모듈이 의존하는 모듈이 무엇인지, 해당 모듈을 외부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듈은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모듈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하는 모듈이란 해당 모듈이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모듈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같이 챕터 01 모듈, 우리는 프로젝트로 만들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모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듈에
섹션 03.이그잼01 패키지에 있는 hello.class는 java.base라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사실 java.base 모듈은 우리가 모듈 기술자에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java.base 모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챕터 01 모듈은 java.base 모듈에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Java SE 모듈에는 java.base 모듈뿐만 아니라 java.desktop 모듈, java.sql 모듈 등과 같이 매우 많은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듈 기술자에 의존하는 모듈을 기술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java.base 모듈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java.desktop 모듈 또는 java.sql 모듈이 필요할 경우에 모듈 기술자에는 다음과 같이 이 두 모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해야 합니다. 의존하는 모듈이 많을수록 requires로 시작하는 이 기술 내용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간단히 Java SE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모듈을 내가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와 같이 한 줄로 requires java.se라고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서에 쓰는 이와 같이 기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직 Java SE 모듈에 어떤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히 이렇게 기술하도록 한 겁니다. 실습을 해볼까요? 챕터 01에 모듈-info.java 즉 모듈 기술자에는 이와 같이 아무것도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java.base 모듈이 의존이 되는데요. 만약에 hello.java에 javax swing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작성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javax swing이라고 하는 패키지는 java.desktop 모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듈 기술자에는 java.desktop 모듈을 필요하다라고 기술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듈-info.java에 java.desktop 모듈이 필요하다고 기술해 주겠습니다. 자, requires라고 작성을 하고요. java.desktop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hello.java로 가보면 이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 선은 경고 표시인데요. 이 패키지에 있는 어떠한 클래스도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경고 표시가 나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개발하는 코드에서 사용하는 패키지가 java.base 모듈에 소속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듈에 소속된 거라면 그 모듈을 requires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듈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requires로 시작하는 이 기술 내용이 많아질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Java SE 전체 모듈을 내가 다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여기다가 java.se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다시 hello.java로 가보면 javax swing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모듈 기술자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들을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 8에는 없는 모듈화가 왜 필요했던 걸까요? 모듈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패키지 보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최적의 런타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모든 패키지들이 다 사용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들은 보안상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노출되지 말아야 될 것조차도 개발자가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바 11부터는 개발자가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될 패키지는 모듈 내부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최적의 런타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듈화가 필요했다는 건데요.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런타임 환경을 구성할 때
자바 8 전체를 가지고 와서 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됩니다. 자바 8에서 제공해주는 JVM 그리고 이러한 전체 패키지의 총 사이즈는 250MB에 해당이 됩니다. 헬로 프로그램은 고작해야 몇 킬로바이트 밖에 안 되는데 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바 런타임 환경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바 11 이후 버전부터는요, 자바 8에서 제공하던 전체 패키지를 이와 같이 기능별로 모듈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 전체 모듈이 다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바로 java.base 모듈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java.base 모듈만 설치를 하고 헬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거죠. java.base 모듈은 약 30MB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크기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와 같이 소형 기기에 자바 실행 환경을 구성을 할 때는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250MB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지만 자바 11 같은 경우에는 30MB의 크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듈화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hello.java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요소는 크게 패키지 선언, 클래스 선언, 메소드 선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선언은 제일 상단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현재 hello.java가 소속된 패키지의 경로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키지와 패키지 사이에는 DOS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실제 파일 시스템에서는 상위 디렉토리와 하위 디렉토리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래스 선언부가 나오는데요. 자, 3라인부터 11라인이 전체가 클래스 선언에 해당이 됩니다. 자, 클래스 선언부라고 하면 여기서 이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퍼블릭이라고 하는 뜻은 공개시키겠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뒤에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클래스는 클래스를 선언하겠다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헬로우는 클래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중괄호 블록이 시작이 되고 끝 중괄호가 나올 때까지가 클래스 선언부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 선언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소드 선언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소드 선언입니다. O라인의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메소드 선언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public은 공개 메소드라는 뜻이고 static은 정적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자, public과 static은 나중에 뒤에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void는 어떤 값을 리턴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뒤에서 학습하시게 됩니다. 메소드의 이름이 main이라는 것, 지금 요거 하나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소드 이름이 main이다. 그리고 갈로가 나오고 여기에 스트링 대갈로 args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도 뒤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메소드 선언부 뒤에는 중괄호가 오고 그 다음에 끝 중괄호가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메소드 선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메소드 블록에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 실행하는 코드들이 위치하는데요. 우리가 자바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고 나서 헬로우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mai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메인 블록이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이 실행이 되어 hello.java를 출력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주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코드에 어떤 설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석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은 코드에 설명을 붙여 놓은 것이고 컴파일 과정에서 무시되고 실행문만 바이트 코드로 번역되기 때문에 주석을 아무리 많이 붙인다고 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주석은 한 라인 전체를 주석으로 처리를 하고요. 범위 주석은 슬래시 아스타, 아스타 슬래시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주석 처리합니다. 도큐먼트 주석은 아스타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주로 자바독 명령으로 API 도큐먼트를 생성하는 데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여기에 누가 작성을 했고 언제 작성을 했는지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행에 걸쳐서 주석을 달아야 될 때는 이와 같이 슬래시 아스타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클립스는 자동적으로 슬래시 아스타와 아스타 슬래시 사이에 아스타를 자동으로 붙여주는데, 자, 이 부분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신용권으로 하고 작성일은 2019년 6월 7일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행이 아니라 여러 행을 주석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슬래시 아스타와 아스타 슬래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줄 주석을 사용을 할 때는 자, 주석을 달고 싶은 라인에 슬래시 두 개를 넣고 주석의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할 때 실행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진입점이라고 주석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system.out.println은 출력을 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콘솔에 출력하는 실행문이라고 주석을 달아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중괄호는 메인 메소드의 끝 중괄호이기 때문에 end of main이라고 주석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클래스의 끝 중괄호이기 때문에 end of class라고 주석을 달아보았습니다. 메인 메소드 안에는 다양한 실행문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출력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행문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실행문의 종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변수 선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코드라든지 또는 어떤 값을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저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산을 해서 그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한다든지 또 출력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행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아직 실행문의 종류가 익숙치 않지만 따라하면서 세미콜론을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예제이기 때문에 자, src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New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섹션 03 자, 두 번째 예제죠. 이그잼 02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패키지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패키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플랫하게 표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랫하게 표시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에 하이어라키컬하게 표시하도록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섹션 03 밑에 이그잼 01 그리고 섹션 03 밑에 이그잼 02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그잼 02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New 클래스 한 다음에 자, 클래스의 이름은 run statement example이라고 입력을 하고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소스 파일이 작성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실행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 x equal 1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이 실행문은 변수 x에 1을 저장하는 코드인데요. 자, 실행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int y equal 2 역시 y 변수를 선언하고 2를 저장하는 실행문이기 때문에 역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int result는 x 더하기 y. 자, 연산식이 왔는데요. 연산식도 실행문이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system.out.println 해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출력문 역시 실행문이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실행문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서 실행문이 끝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으면 이와 같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면은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된다 했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result 변수의 값 3이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과 이런 연산식에 대한 내용은 2장과 3장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은 세미콜론을 붙이는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보기에는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소스 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판사 사이트에서는 self-study java.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우리 책의 모든 예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제를 작성해서 실행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눈으로 빠르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이 zip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제 소스 파일을 실행만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어 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챕터 1부터 챕터 14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클립스에서 미리 프로젝트를 생성한 경우와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에서 미리 프로젝트를 생성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챕터 0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self-study java.zip에 있는 2장의 내용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자, 탐색키에서 2장의 src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복사를 합니다. 카피해서 자, 우리의 프로젝트 챕터 02에 src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페이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듈 기술자가 이미 존재하는데 오버라이트 하겠느냐? 자, 오버라이트 한다고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섹션 01부터 섹션 04까지 모든 예제가 복사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그젬플 1에 Variable Initialization example이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소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3을 막바로 여기에 불러와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Open Project from File System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Import Source에 디렉토리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Self Study Java 챕터 03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챕터 03이라고 하는 폴더가 선택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챕터 03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이와 같이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든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책의 예제는 직접 작성해서 실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코드 파일은 자바 소스 파일을 자바 C 명령어로 컴파일한 파일을 말합니다. JVM은 자바 가상기계를 말하는데 바이트 코드 파일을 운영체제를 위한 완전한 기계어로 번역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JVM은 자바 명령어에 의해 구동이 됩니다. 클래스는 자바 소스 파일은 클래스 선언부와 클래스 블록으로 구성됩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클래스 선언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 선언부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시작과 끝부분이 바로 클래스 블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을 클래스 선언이라고 합니다. 메인 메소드 자바 명령어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메인 메소드를 찾아 블록 내부를 실행합니다.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프로그램 실행 진입점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메인 메소드가 실행하는데요.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주석은 프로그램 실행과는 상관없이 코드에 설명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주석은 컴파일 과정에서 무시되고 실행문만 바이트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실행문 변수 선언 메소드 호출에 해당되는 코드를 말합니다. 실행문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수 선언문 뒤에 연산문 뒤에 출력문 뒤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붙여 주어야 합니다.